하겠습니다. 올해 집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또 서울이랑 수도권 일부 지역만 좀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1차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이 많이 풀렸고 또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갔었다라는 것이 1차적인 요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특히 서울 상급지 위주로 되게 많이 이 유동성이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찰스 킨들버거라는 분께서 쓰신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에 있는 부분을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버블이 형성되고 버블이 꺼질 때 이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는데, 대략 모든 자산 가격은 이제 경기를 좀 따라간다는 거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경기가 이런 식으로 변하면 그럼 자산 가격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 건데, 문제는 우리가 경기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경기의 고점과 저점이 어딘지는 지나고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고점이었구나,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분의 저서에 따르면 경기가 이렇게 좀 나빠질 때, 이 나빠지는 초입에는 오히려 자산 가격이, 일부 자산 가격은 거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더 오른다라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경기는 나빠지는데 일부 특정 자산군은 좀 거기서 더 오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그 뒤에도 계속 나빠지면은 더 올랐었던 이 자산 가격도 후행적으로 같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나빠지면은 아직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든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유동성이든 이런 것들이 아직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와중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투자할 곳이 되게 안 보인다는 거죠. 과거보다 이제 투자할 때가 다 안 보이는데, 그럴수록 그래도 이것만큼은 성장을 할 거다, 이거는 되게 희소하다 하는 쪽으로 오히려 유동성이 더 몰려가서, 그래서 이 특정 자산군은 경기가 나빠지는 초입에 오히려 더 그쪽으로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서울의 아파트가 딱 거기에 부합하는 자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인구 감소다, 고령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방은 끝났고 앞으로 서울만 오를 수 있다라고 일종의 서울 아파트만이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공급도 뭐 줄어들 것 같고 해서 이게 더 귀하다, 뭔가 희소하다, 이런 내러티브가 같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마침 이게 돈은 있지만 다른 데 투자할 때는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서울 아파트 쪽으로 더 유동성이 지금 쏠린 국면,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도처에 또 이제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면 이 유동성이 좀 분산이 됐을 텐데, 이런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으니까 유동성이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지금 좀 급격하게 좀 쏠린 면이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더 가버리는 면도 좀 있을까요? 그게 약간 복잡한데, 왜냐면 이게 좀 주식시장과 이제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이 서로 각각 플레이어가 좀 다르면서도 또 이제 하나의 자산 시장으로 분류는 되잖아요. 근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의 약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지수가 좋을 때 서울 아파트 수요도 좋은, 그러니까 좀 이게 어느 정도는 동행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렇게 받아봤을 때 거기에 있는 자금 조달 이 원천이 뭐냐라고 한 거에서 주식 같은 거를 팔아서 라는 게 뭐 한 2억, 3억 이런 정도의 자금들이 나온단 말이죠. 주가가 오르고 좋으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도 더 이제 강하게, 주식으로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판 돈으로 집을 산다, 약간 그런 건데, 만약에 나스닥이나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내가 투자했던 데서 손실을 봤다라면은 그만큼 어떤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의 원천도 이제 좀 훼손이 되는 거죠.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거나 오히려 되게 지지부진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자산시장군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침체로 들어간 와중에 서울 부동산을 일종의 어떤 도피처,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자금이 자꾸 이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국면에 상반기에 좀 있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네요. 예. 전세 시장이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집값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를 이제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금리가 지금도 낮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매매 시장 수요가 이렇게 회복을? 그 부분이 정말,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그 시기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2022년 하반기, 그때 기준금리를 막 이제 3.25%까지 막 올릴 때, 그때 제가 기억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체로 5%를 넘어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덧 한
4% 정도, 심지어 지난달 같은 경우는 모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무슨 2%대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기는 했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대출 금리가 내려간 덕분에 지금 그게 부동산 수요를 굉장히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 수준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과거의 기준금리가 한 2.5%일 때와 좀 유사한 수준입니다. 주택시장에서만큼은 기준금리를 한 그 사이에 4번 정도 내린 효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저처럼 채권을 운용한 사람이야 매일 국채금리를 보니까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있고, 이 시장금리라는 게 참 기준금리와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게 익숙한데,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준금리가 가장 익숙한 지표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모든 금리가 다 같이 좀 내리겠구나, 약간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동산 수요 센티멘트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8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약간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괜히 뭐 집값만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염려를 하시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사유로 부동산에 대한 걱정 같은 거를 많이 하시기는 했죠. 그런데 사실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인데도 지금 지난달 금리와 이번 달 그 대출금리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굉장히 좀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대출금리가 굉장히 낮을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시장금리가 얼마냐에다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얼마냐를 이제 같이 가산을 하거든요. 연체율이 높을수록 금리를 당연히 더 높게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금리가 계속 내려왔었던 시기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내리는 것과 더불어서 연체율이 후행적으로 계속 낮아져 왔었거든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되게 약간 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금리 때의 산물로 연체율이 굉장히 낮았었다 보니까 이 가산금리도 굉장히 낮은 연체율을 반영해서 적게, 마진을 적게 붙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를 많이 높인 효과가 후행적으로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금리를 높인 효과가 바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작년 하반기부터 되게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라고들 하고 있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어떤 대출금리에 근간된 그런 가산금리는 오르게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금리 자체는 함께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이제 같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외 경제 변수에 좀 많이 달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연체율이 오른다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의 대내적인 문제인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외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굉장히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대외 변수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2010년대를 돌아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그 주요 선진국 대비 기준금리가 훨씬 더 높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제로금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기준금리를 3.25%부터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요 선진국들이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조금 힘들 때마다 편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었고, 금리를 그런 식으로 내려도 환율은 1,100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유럽이 지금 한 4.25%,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니까 우리보다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고 천천히 내리는데 우리는 우리 힘들다고 막 빠르게 내리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의 화폐 가치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압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미 우리의 환율이 1,100원대에서 이제 1,300원대가 뉴노멀이 된 것도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그러니까 시장금리도 이렇게 국채금리도 역전이 된 그런 상황과도 좀 상당히 좀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항상 한국은행에서도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경기만 보면은 금리를 좀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낮아졌으니까 충분히 금리를 낮출 만한 환경은 됐는데, 이제 항상 가계부채와 환율을 걱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냥 금리 막 낮춰버리고 환율 뭐 1,400원, 1,500원 가면 뭐 어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결과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나라가 일본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일본 자국 화폐 가치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수입품 가격 이제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좀 버퍼가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중산층 이상은 되게 수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어떤 실질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어떤 국민들의 효용이 나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어떤 기본적인 주요 가치 중에 하나는 어떤 화폐 가치를 그래도 자국의 화폐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좀 일종의 사명으로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화폐 가치라는 거를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미국이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같이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미국은 경기가 뭐 침체라고는 해도 아주 약한 침체라서 금리를 조금만 내려도 버틸 수 있다 라면은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역시 금리를 아주 많이 내리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대외 변수를 좀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자면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아무리 남들이 선호하는 귀한 그 서울 아파트라고 해도 이제 부동산 가격은 부채를 얼마나 쉽게 낼 수 있느냐와 없느냐 이게 가격과 수요를 지금 결정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상반기에는 이 대출 금리도 굉장히 낮았고 가계부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그러니까 더 오르지는 못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것은 한국은행과 정부가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당국에서는 은행마다 가계대출을 올해는 얼마까지만 늘리겠다라는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반기에 벌써 목표에 다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더 이상은 이제 가계부채를 늘리지는 못하는 쪽으로 가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들이 다 저마다 뭐 정부에서 어떤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는데도 뭐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출을 줄이는 대출을 하기 어려운 식으로들 각각 저마다 정책을 좀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는 굉장히 은행들의 이런 자구 노력에 의해서도 대출을 받기가 한마디로 대출 한도가 상반기보다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 와중에 또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이제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누가 봐도 확실하게 그 이전보다는 그 이후가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반기 같은 상승세는 이제 둔화가 돼서 거래량 자체도 상반기보다는 거래량이 막 폭발했던 한 6, 7, 8월 보다는 가을부터는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세도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합니다. 어떤 답을 좀 주시나요? 일단은 지금 올해 상반기의 트렌드를 제가 보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에 좀 국한해서 보니까요. 그 3040이 구매하는 비중이 2022년에 하락기 때보다는 지금 추세적으로 많이 늘었고 그 와중에도 특히나 이제 구별로 따져보면은 마포, 성동, 강동 뭐 이렇게 약간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그래서 중산층과 젊은 층들이 이제 선호하는 곳들이 특히 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탄력적으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 자체는 정책 자금이 이제 9억 이하 아파트를 저리로 살 수 있도록 해줬고 그렇게 해서 9억 이하의 아파트를 파신 분들이 뭐 연끌을 하든 뭐 어디서 번 돈이든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마포, 성동, 강동 같은데 이제 신축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이렇게 몰려 들어갔다. 대략 이런 식으로 좀 내러티브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들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좀 급하게 사들어가는 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피크아웃 코리아 점점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될수록 더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들은 뭔가 답이 없고 입지가 좋은 곳만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좀 굉장히 적다는데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감안했을 때 입지가 좋은 곳의 신축 아파트로 지금 빨리 가야 한다. 약간 그런 조급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지가 좋은 곳의 신축 아파트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강남 3구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어땠었는지 이제 2000년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예정된 물량까지 이렇게 쭉 시계열대로 살펴보면은 이거를 대략 뭐 3년씩 혹은 5년씩 끊어봐도 대략 2023년부터 2027년 이때가 강남 3구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입주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 물량들이 지금 이미 착공을 해서 이제 후분양으로들 지금 뭐 방배나 반포, 잠원 이런 데들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물량들이 다 이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살짝 안타까운 부분은 원래 가령 그 12,000세대인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23년 8월에 입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사비 문제 같은 걸로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략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략 한 1년 혹은 1년 반씩 좀 뒤로 밀렸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조금 예정대로 순차적으로 공급이 됐다면 그러면 이렇게 입지 좋은 데의 신축 아파트들이 딱 아예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들 나오니까 좀 이 수요가 좀 분산이 되고 했을 텐데 이게 지금 당장 없어서 강남 3구가 아닌 곳 신축 아파트가 이쪽에 지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쪽이 굉장히
굉장히 가격이 부스트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분양을 했냐 안 했냐보다는 지금 그 아파트가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급이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여기가 아직 공사 중이고 없어서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치고 혹은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앞으로 입주를 보니까 지금 굳이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그 내러티브에 의존해서 어디든 지금 빨리 상급지 신축 아파트로 가야 한다는 조급증을 더 급하게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한 1, 2년 지켜봐도 되지 않나?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공급 부족이 되게 걱정이 된다면 앞으로 최소 1, 2년은 지금처럼 반포, 방배, 잠실 같은 데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나오고 난 그런 효과를 한번 지켜보자. 저는 좀 약간 그 얘기를 좀 같이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버스가 3분 후에 도착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택시를 급하게 잡고